자, 그러면은 제가 퀴즈 출첵에 퀴즈로 냈는데 우리 한림대학교 졸업하신 대선배님이십니다. 황윤익 선배를 오늘 연사로 모셨습니다. 자,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박수로. 네, 반갑습니다. 저는 사회학과 91학번 황윤익이라고 합니다. 이게 코로나 때문에 일상이 굉장히 좀 이전하고 달라졌는데 오늘 특히 더 실감하게 됩니다. 여기서 빈 강의실에서 여러 분들을 좀 이제 뵙게 됐고요. 익숙하지 않아서 이게 제대로 이야기하는 게 전달될지 어쩔지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모빌리티로 본 4차 산업혁명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드리려고 하고요. 저는 지금 현재는 스타트업이에요. 자율주행 스타트업 코드42. 지금 이제 42.이라는 회사 사명이 바뀌었는데 42.로 네, 지금 거기서 사업 총괄을 하고 있고, 그 전에는 소카에서 약 2년 정도 타다 서비스를 사업개발 역할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전에는 2014년부터 카카오 택시의 사업개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의도치 않게 우리나라 모빌리티 서비스를 처음부터 사업 개발을 하게 된 사람이고요. 어쨌든 지금 시간이 흘러서 자율주행 스타트업까지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업 경험을 가지고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건데, 모빌리티로 본 4차 산업혁명이란 주제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앵자이어 릴리프라고 불안 해소라는 단어 개념이 있어요. 이 O2O 서비스, 그리고 모빌리티 서비스. O2O라는 거는 모빌리티를 포함한 온라인 투 오프라인 서비스라는 건데, 그 중에 이제 O2O의 대표적인 서비스가 배달, 그리고 또 모빌리티, 택시,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고, 이렇게 이루어지는 O2O 서비스가 불안을 해소해준다라는 개념이에요. 이 말을 한 사람은 빌 걸리라는 호주의 VC를 빌 걸리라는 이제 교수가 했던 말이고요. 이분이 했던 얘기는 이런 거예요. 오프라인에서 온라인으로, 그리고 사람 대 사람이 하는 거에서 사람 대 기기로 일을 하게 되면 불안이 해소되어진다라는 그런 개념입니다. 이게 언뜻 좀 납득이 안 됐어요. 저는 이 단어를 처음 봤을 때. 이게 보통 사람이 있어야 안심이 되고 안 불안하고 이러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 사람 빌 걸리라는 교수는 그렇지 않다. 온라인으로 갈수록 또 사람들이 기계가 일을 할수록 불안이 해소된다라는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처음에는 납득이 안 갔습니다. 근데 요 카카오 택시를 하면서 불안 해소라는 거에 대해서 좀 많이 이해가 됐습니다. 그리고 공감을 하게 됐고 동의를 하게 됐습니다. 혹시 제가 지금 얘기하면서 궁금한 거나 이런 것들은 실시간으로 유튜브에서 댓글로 질문을 올리거나 이렇게 하시나요? 궁금하신 내용들 있으면 중간에 올리시면 제가 나중에 확인해서 답을 좀 드릴 수 있도록 할게요.
알겠습니다. 소리 잘. 지금 선생님께서 그 노트북을 지원해 주셔서 여기에 혹시라도 여러분들이 좀 실시간으로 질문을 던지시면 제가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카카오 택시 같은 경우 서비스를 보면요, 승객 입장에서 봤을 때 카카오 택시 이전과 이후 되게 그 큰 변화가 있었어요. 카카오 택시 이전에는 호출을 어떻게 했느냐, 이제 택시가 있는 곳으로, 우리 학교로 치면은 이제 학교 앞으로, 병원 앞으로 가서 택시를 타러 갔었어야 됐죠. 아니면 전화로 호출하는 방법이 있긴 했습니다. 많이 쓰진 않았습니다만, 그렇게 되면 이제 택시를 타게 되면 내가 어딜 간다, 뭐 잘 알려진 곳이라고 하면 큰 문제 없겠지만, 잘 알려지지 않은 곳이라고 한다면 내가 이제 계속 길을 알려드려야 되죠, 그 기사님한테. 요런 불편함이 있었는데, 카카오 택시 다들 타보셔서 아시겠지만, 뭐 그렇게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뭐 큰 길로 나갈 필요 없고, 내가 원하는 데서 호출을 하면 되고, 제일 편한 것 중에 하나는 내가 갈 곳을 설명하지 않아도 그냥 내비게이션이 알려주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기사님하고 결국 한마디도 안 해도 되는 그런 상황이 되죠. 그냥, 피곤한 경우에는 그냥 잠깐 눈을 붙여도 좋은 그런 상황이 연출이 됩니다. 이것만으로도 좀 저는 이제 아까 불안 해소라는 말에 대해서 좀 공감을 하게 됐다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배차를 딱 받게 됐을 때 사실 특히 그 여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기사님에 대한 좀 불안함, 불편함 이런 것들이 좀 있었죠. 특히나 좀 뭐 인상이 그렇다든지 뭐 그러면은 더 불안한 채로 목적지를 가는 경우 있었는데, 어떻습니까? 카카오 택시 타면 이제 기사님들의 그 주요한 프로파일이 공개가 되죠. 그러다 보니까 기사님들도 조심하게 됩니다. 저희도 승객 입장에서 봤을 때 무슨 일이 있을까 두려운 부분들이 훨씬 더 좀 이렇게 상쇄되는 경향이 있고, 이건 이제 제가 드릴 말씀이 아니라 이제 여러 사용자들의 이제 피드백이죠. 그리고 혹시라도 내가 뭐 불편한 일이 있으면 바로 이 프로필을 알기 때문에 신고를 하거나 혹은 나중에 뭐 문제 삼거나 이런 것들이 가능한 거죠. 그래서 이제 배차 받고 나서도 기사에 대한 어떤 그런 불편함, 불안함 이런 것들이 좀 해소가 됐다. 그리고 평가라는 게 되게 중요한데, 이 승차하고 나서 이제 하차하고 기사님들을 평가하는데, 이게 굉장히 생각보다 중요한 역할을 해요. 이 기사님의 말하자면 이제 신용도, 승객에 대한 신용도 이런 평가가 됩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은 미미하게나마 이 배차에 영향을 미쳐요. 승객이 호출을 했을 때 유사한 조건에 있을 경우에 배점이 좋은, 평점이 좋은 기사님들이 조금 더 빨리 호출을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사님들도 되게 이전과 달리 승객에 대해서 굉장히 좀 신경을 쓰는 경향이 생겼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타고 나서 뭐 가족들이나 뭐 남자친구나 여자친구나 뭐 친구들, 신지들한테 이제 카카오 택시 나온, 뭐 탔다, 어디서 출발했다, 뭐 이런 것들 이렇게 보내는 경우 있죠. 도착 시간이 언제다. 네. 이런 것들을 확인할 수 있어서 이전 대비 승객 입장에서 봤을 때 되게 불안한 요소들, 택시 탔을 때 불안한 요소들이 많이 상쇄되어졌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공감을 하시려나 모르겠습니다. 지금 38분께서 듣고 계시네요. 그러면 기사 입장에서는 어떨까요? 기사 입장에서는 이전에는 카카오 택시가 생기기 전에는 손님이 어디인지 찾아다니는 게 굉장히 큰 스트레스였다고 해요. 기사님들 같은 경우는 내가 보이는 곳에서만 호출을 받을 수 있는 게 현실이었던 거죠. 물론 이제 가끔 전화로 받는 경우가 있지만 그런 경우는 아주 드물었죠. 그러니까 이게 딱 가면은 이제 하루 주어진 시간 내에도 돈을 벌어야 되는데, 손님들을 내가 육안으로 볼 수 있는 곳에서만 찾다 보니까 계속 이제 손님들을 찾으러 다니는 그런 일들이 발생했죠. 근데 카카오 택시가 나오고 나서 어떻게 됐을까요? 내가 보이지 않는 곳,
되게 이제 뭐 여러 좀 멀리서도 호출을 하게 되면 내가 그 승객한 데 찾아갈 수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기사님들 같은 경우에는 승객을 찾아서 이렇게 배회하는 스트레스가 굉장히 줄었다. 이게 굉장히 큰 부분이라고 하더라고요. 지금은 이제 기사님 입장에서 봤을 때 O2O 서비스, 모빌리티 서비스가 주는 스트레스가 줄어드는, 불안이 해소되는 그런 면을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기사님 입장에서 봤을 때, 그러니까 여자 승객과 특히 여자 승객 같은 경우에 불안함을 말씀드렸는데, 기사님도 되게 그 안전에 대한 그 불편함이 있으셨더라고요. 그래서 취객, 반말, 욕설, 폭력, 무임승차 이런 것들에 굉장히 좀 본인들이 그 노출되어져 있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어서, 이제 우리 잘 아시는 것처럼 기사님들이 연세가 좀 있으시잖아요. 뭔가 대응하기 어렵고 대응했다가 더 큰 화를 입고 이런 경우가 생기다 보니까 이제 밤늦은 시간에 이제 운전을 꺼려 한다든지, 또 승객이 약간 좀 루드한 케이스에 내내 이제 긴장하면서 운전을 한다든지, 그리고 또 이제 굉장히 좀 여자 승객과 좀 유사한 경험이긴 한데, 뭐 교외 사람 인적이 드문 곳 가게 되면 승객이 남자하고 거칠고 어쩌고 약간 그런 상황이 되면 기사님도 굉장히 좀 불안해하는 그런 경우들이 되게 많다고 하더라고요. 어쨌든 그 아까 기사님의 프로파일은 어느 정도 그 정보가 공개되면서 기사님들도 그 친절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조건에 대해서 말씀드렸다면, 이 부분은 이 안전 부분은 승객도 역시 본인의 프로파일이 그 기사님들한테는 일부가 공개되지만, 이제 그 카카오 택시에서는 이 본인의 주요한 정보들을 알고 있겠죠. 연락처라든지 탑승 이력이라든지 이런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승객들도 되게 젠틀해지는 이런 효과가 있어서 기사님이 이 부분들도 되게 좋아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편의상 보면은 이전에는 이제 길을 모르면 계속 물어봐야 되고, 뭐 어떻게 가냐, 그래서 우회전이냐 좌회전이냐 거기가 어디냐 뭐 이런 것들이 있었다고 한다면, 지금 같은 경우에는 다 경험을 하시겠지만 딱 나는 타면 이제 목적지까지 그냥 그 기사님이 그 내비게이션 따라서 가면 되니까 그런 부분도 되게 허들을 낮췄죠. 원래 택시 운전하려고 하면 길을 많이 알아야 되는데, 길을 몰라서 겪었던 그런 곤란함 이런 것들을 많이 줄으셨다고 얘기하더라고요. 수익은 당연히 늘고요. 여기가 어디냐 하면요, 옥인동이에요. 예. 경복궁 서쪽, 서울의 서촌, 예. 낮은 가옥들로 이루어진 곳이고, 조선시대 지적도와 가장 유사한 형태를 유지하고 있는 지역이라고 합니다. 옥인동. 이곳이 요즘은 이제 뭐 여기 핫플레이스라서 이제 데이트도 많이 하러 가고 뭐 그런 곳이긴 합니다만, 여기가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마을버스가 생겼던 곳이에요. 1977년도 옥인동에서 시청역까지 운행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네, 되게 뭐 구리죠? 차량이. 동네에서 이제 워낙 그 교통이 불편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 동네에서 뭐 그 어떤 개인이 차를 구입해서 저런 식으로 운행을 뭐 일정 금액의 운임을 받고 운행을 했습니다. 지금은 이제 서울을 비롯해서 주요한 광역시에서는 마을버스들이 많이 이제 포화되어져 있고, 우리가 이제 교통 쪽에서는 그 라스트 마일 혹은 퍼스트 마일이라고 하는데, 집 앞에서 또 메인 교통수단까지 이어주는 그런 역할을 해주고 있어요. 그렇죠? 춘천에는 이제 마을버스는 없긴 합니다만. 근데 이게 지금은 되게 자연스러운 그 운송수단이지만 1977년도에 생기고, 실은
여기 불법 서비스였어요. 예, 시내버스가 들어오지 않아서 불편을 겪고 있는 지역 주민들이 자체적으로 마을버스를 운영, 교통난 해소를 하고 있다. 근데 시 당국은 노선 허가 등이 없다는 이유로 운행 정지 처분을 내렸다. 이게 1981년도 신문 기사예요. 77년도에 생기고 한 4년 뒤에 이런 일이 발생하는 거죠. 면허가 없다. 노선 허가를 내린 적이 없다. 그러니 운행하면 안 된다. 이제 사람들은 되게 불편을 겪고 있어서 이걸로 좀 해소가 되고 있었는데, 카카오 택시 같은 경우에는 이런 경우를 겪지 않았지만, 새로운 서비스들이 발생을 하면 기존의 그 법규내에 있지 않기 때문에 이런 그 갈등들이 빈번히 발생하고는 합니다. 이거는 왜 생기는 걸까요? 볼까요? 또 이제 보면 그래서 결국엔 77년 운행 시작하고 사용 허가 받는데 4년이 걸립니다. 그리고 유상 허가로 전환되는데 9년이고 정식 면허가 아닌 한정 면허 취득받는데 13년. 그리고 정식 운수 사업자로 전환되는데 23년이 걸려요. 이런 일이 왜 발생할까요? 이 1977년도에 마을버스가 생기고 이걸로 인해서 사람들은 편해졌는데 허가는 23년이 났다. 허가 나는데 23년이 걸렸다. 뭐 때문에? 누구 때문에? 라는 걸 묻지 않을 수 없어요. 아마도 예상하기에는 기존의 버스 사업자 혹은 기존의 택시 사업자들이 이런 새로운 운송수단이 편입되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반대하거나 또 소극적으로 면허를 계속 지연시키거나 이랬을 가능성이 아주 높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허가 관청인 지자체, 정부에서는 그런 이제 반대하는 사람들의 눈치를 보면서 23년이라는 시간을 끌어서 정식 그 운수 사업자로 전환이 됐던 거죠. 뭔가 시사하는 바가 되게 크죠. 4차 산업혁명을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거든요. 모빌리티 산업에서. 다른 산업 역시도 새로운 산업이 딱 처음 새로운 서비스가 들어오게 되면 기존의 사업주들이 다쳐요. 예. 본인들에게 말하자면 파일을 나눠 먹어야 되는 상황이 발생하는 거잖아요. 이것만 해도 아마도 제가 봤을 때는 여기에 이 옥인동에 택시들이 많이 다니지 않았을까? 그 사람들이 이제 혹은 버스가 좀 그래도 불편한 건데 그걸 타기 위해서 사람들이 기다리지 않았을까? 근데 좀 더 편리한 것들이 딱 들어서면서 그들의 그 파이가 줄어들면서 반대가 심해졌다는 거죠. 이거는 4차 산업혁명과는 무관하지만 이 예를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4차 산업혁명이라는 것이 이러한 현상을 굉장히 급속히 빠르게 여러 산업에서 진행되기 때문입니다. 그거의 가장 큰 단면을 볼 수 있는 게 모빌리티이기도 하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새로운 서비스 카카오 택시 나오고 사람들은 편리해집니다. 그리고 이제 계속 그 4차 산업혁명 아니라 이제 산업이라는 건 점점 더 좀 편리한 방향으로 계속 갈 거고, 예. 그러면 기존의 이제 그 이해관계자들은 요거에 대해서 되게 소극적이거나 반대하거나 극렬히 반대하거나. 여러분들 재작년에 그 카카오에서 카풀 서비스를 만들 때 택시 기사님들 막 분신 자살하고 이런 거 보셨죠? 이게 택시 기사님들은 굉장히 좀 불편함, 실제 소득이 줄어드는 거지 아닌지에 대한 그 파악하기 전에 일단 불편하고 불안하고 막 극단적인 그
선택을 하시는 결과까지 났단 말이에요. 이런 일들이 계속 우리 앞으로는 더 여러 산업에서 많이 발생할 수 있어요. 그런 예들을 한번 제가 좀 말씀드려 볼게요. 요 23년 걸렸다라는 것에 있어서 제가 말씀드리지만, 요게 이제 그 버스 회사들의 이제 비리, 요건 이제 구글링 해서 보시면, 버스 회사들이 이제 얼만큼 좀 효율적으로 운행되고 있지 못하느냐라는 부분들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들이 이런 이제 본인들의 구조를 깨기 싫은 거죠.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마을버스 같은 것들이 생기는 게 달갑지 않은 거죠. 그래서 그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 뭐 편하고 불편하고 이런 건 떠나서 일단 본인들의 밥그릇이 줄어들기 때문에 23년이라는 시간이 걸리는 데 있어서 주요한 역할을 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버스 얘기로 자연스럽게 넘어오면요. 요거는 지금 현재, 요거는 춘천 버스 그 개편하기 이전, 작년에, 올해였죠? 개편하기 이전에 37번 버스거든요. 아마 크게 다르지 않을 텐데, 요게 송탄리에서 송탄리, 고탄리 가는 거예요. 요 보라색으로 보이는 게 노선이에요. 요쪽 어딘가 그 도청 끝에서 춘천 시내 끝에서 도청 쪽으로 한 바퀴 돌고 이쪽 구석으로 가서 들어갔다 나왔다 뭐 이렇게 합니다. 요게 배차 간격이 1, 2회예요. 1, 2회. 첫 차가 7시 50분, 막차가 11시. 네. 여기 송암리 사는 사람들은 자기 차가 있지 않으면 살기가 어려워요. 네, 이쯤 되면. 저 버스 타고 어디 들락날락하기가 춘천 시내 왔다 갔다 한다라는 게, 뭐, 노력해서 나가는 수는 있지만 돌아오는 건 또 어떻게 막차 타야 되나? 밤 11시에? 되게 이제, 이렇게, 누가 할 수 있을까? 네, 이동을 포기하거나, 자기 차로 움직이거나, 뭐, 온전히 경제활동하는 사람이 대중교통으로 다닌다라는 건 상상하기 어렵겠죠. 또 한 사례가 있어요. 86번 버스입니다. 춘천, 이것도 이제 이번에 버스 노선 개편하기 전에 화면이긴 합니다만, 이거는 우평동에서 백양리 가는 거고요. 기종점, 소요시간이 한번 타면 41분이 걸려요. 배차 간격은 240분. 그리고 배차 간격 포함해서 통행시간, 보통 한 161분. 그러면 638, 근 3시간 걸린다라는 거예요. 승용차로는 26분이면 가는데 3시간이 걸리는 거예요. 배차 간격 포함해서 저기 한번 버스를 움직이려고 한다면 3시간이면 서울에서 대구도 가는 거리죠. 비행기 타면 어디 가나요? 3시간이면 일본은 넘어갈 거고. 네. 이런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뭔가 되게 비효율적인 거죠. 이게 버스 다니는 것도 안 다니는 것도 아니고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어요. 여기에 마을버스 같은 거 뭔가가 들어갈 수 있으면 좋을 텐데, 사람들이 이동할 수 있는 것들, 거리를 이동할 수 있는 수단이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 아직은 없어요. 아마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런 고민들은 저는 지금 하고 있고, 어쨌든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이제 어떤 대중교통의 불편함에 대해서 지금 이제 드리고 있습니다. 마치 옥인동에 마을버스가 생기기 전에 이제 불편함보다 더 심하긴 합니다만, 그런 불편함이 존재하고 있죠. 불편함과 동시에 비효율도 존재하고 있고, 그리고 또 서비스의 붕괴, 이게 대중교통 서비스라고 볼 수 없죠. 이 정도면 이것도 같이 이제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에 만약에 뭐 그런 마을버스 같은 게 와서 내가 언제든지 뭐 서울에서 버스 타듯이 다닐 수 있다면, 사실 뭐 저희도 뭐 저는 학교 다닐 때 자취를 학교 근처에서 했습니다만 조금 멀리도 갈 수 있고,
뭐 이런 상황이 발생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잘 듣고 계시나요? 이게 지금 저 혼자 떠드는 느낌이 막 듭니다. 요거는 원래 동영상인데 제가 PDF로 지금 발표를 해서 이제 영상을 못 보여드리고 있고요. 요거는 저기 보면 알링턴 텍사스 그리고 VIA라고 유튜브 치면은 이 영상을 보실 수 있을 거예요. CBS 그 This Morning이라는 프로그램이 나오는 거고, 요거는 제가 보여드리려고 했던 영상은 뭐냐면 버스가 어떻게 바뀌고 있지? 라는 것들을 볼 수 있는 영상이에요. 이게 마치 그 서울에서 타다 카니발 같은 차량이 수요응답형으로 움직이는 것들을 확인할 수 있어요. 요게 올해 텍사스주의 알링턴이라는 도시에서 운행을 하는 걸 이제 이 CBS 디스모닝에서 방송을 했던 장면이고요. 말하자면 택시는 이렇게 바뀌었어요. 예전 같으면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택시 타러 나가는 것, 네, 그리고 택시가 있는 데서 손 들어 타는 것, 이런 식의 그 패턴이 호출하는 걸로 바뀌었죠. 근데 이 버스가 바뀐 모양은 뭐냐면요, 기존에는 노선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시간표가 있었어요. 배차 간격이 있든지 시간표가 있든지 그렇습니다. 뜨문뜨문 있으면 시간표가 있을 것이고, 조금 자주 오면은 배차 간격이 있을 거예요. 근데 그런 게 왜 생겼을까요? 노선과 그리고 스케줄, 배차 간격, 시간표 이런 게 왜 필요할까요? 왜 생겼을까요? 그전에는 손님이 어디 있는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이런 노선에 이 노선이 필요하다 판단되는 곳, 교통량을 뭐 아주 러프한 상태로 조사를 했겠죠. 그래서 노선을 놓고 여기에 뭐 수익성에 맞춰서 뭐 5분 간격, 10분 간격, 5분 간격은 없겠구나. 10분 간격, 15분 간격, 30분 간격. 저는 대학교 내내 이제 대중교통을 타본 경험이 거의 한 손가락 안에 들어갈 정도로 타본 적이 없고, 여러분들은 모르겠습니다. 가능한지. 그러다 보니까 이 이동 반경이 되게 좁았습니다. 그러니까 그전에는 승객이 어딘지 알 수 없기 때문에 그냥 약속을 한 거죠. 이 버스는 어디부터 어디까지 가. 그리고 배차 간격은 이래. 아니면 시간표는 이래. 니네가 나서 타. 라는 거예요. 근데 요즘은 그러지 않아도 돼요. 예전엔 다른 방법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게 한 거고, 요즘은 그러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나 여기서 버스 타고 싶어 라는 걸 신호를 보낼 수 있어요. 카카오 택시처럼. 네. 어디가 수요가 많고 어디가 많이 가는지는 버스 그 카드 데이터를 보게 되면 그 어디 수요가 몇 시에 많고 무슨 요일에 많고 그 여름 겨울에 없고 뭐 이런 것들이 다 지금 그 데이터로 알 수 있기 때문에 노선도 딱 고정해서 막 오랫동안 갈 필요도 없어요. 이제는 그런 교통의 수요를 알 수 있는 방법들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어디서 어디까지 많이 가는지 그런 데이터를 확보할 수 있기 때문에 결코 지금 현재와 현재 버스가 다니는 방식, 노선과 스케줄, 시간표, 배차 간격 이런 게 별로 의미가 없어진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한번 찾아보세요. 알링턴 텍사스 CBS This Morning BIA. 그럼 이 화면을 볼 수 있는데 바뀌어요. 버스가 노선이 없습니다. 호출하면 택시 라이크하게 가요. 근데 택시하고 다른 거는 차량이 좀 커서 동승을 할 수 있다. 근데 여기서 내가 남춘천역 갈 때 가는 길에 남춘천역 가는 사람이 있다고 하면, 가는 길에 있다면 같이 태우고 갈 수 있다. 요금은 대중교통 수단 혹은 그보다 조금 비싼 수준이다. 호출하면 온다. 그리고 집 앞에까지 오는 게 아니고 정류장 베이스에서 조금 더 살짝 더 깊숙이 들어가는, 뭐 골목까지 들어가기는 좀 어렵겠지만, 예, 좀 촘촘히 버추얼 정류장, 가상의 정류장을 세워서 사람들이 접근성을 높게 한다.
이런 식으로도 운행이 가능하다는 거고, 이런 서비스들이 나오고 있다는 거죠. 그게 대표적인 게 비아예요, 비아. 근데 그게 여기 비아 보시죠, 비아 보이시죠? 저걸 찾아보세요. 이거 쇼틀이라는 서비스도 있고요. 스페인에 또 미국의 버블, 그리고 그랩이라는 서비스는 들어본 적이 있으셨는지 모르겠지만, 그랩 뭐 동남아의 우버죠. 그랩 셔틀, 우버 셔틀, 여기는 두바이에 있는 서비스고요. 이런 그 수요 응답형 버스들이 고개를 들기 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왜냐하면 아까 그 버스 제가 사례 보여드렸죠. 86번 버스 저 노선, 37번 버스 저 노선과 배차 간격, 이런 게 비효율이라는 거예요. 여기 사람들 거의 타지도 않아요. 근데 다니고 있습니다. 하루에 한두 명 탈까 말까 해요. 빈차, 그 커다란 차들이 다녀요. 기사님이, 사람이 운전해서. 이런 일이 발생하고 있는데, 이런 비효율을 없애야 된다. 사람들이 좀 더 편하게 다니고, 그런데 비용은 더 싸게 들고, 사회적인 비용은. 이게 여기에 사는 사람들 입장에서 봤을 때 그 사람들의 시간도 비용이죠. 예. 이런 거 고려하면은 이런 수요응답형 버스들이 훨씬 더 비용도 적게 들면서 사람들이 대중교통의 편리함을, 마치 서울에서 뭐 차가 없어도 버스, 지하철로 어디든지 좀 편하게 갈 수 있다는 그런 모습을 상상한다 치면, 예. 이런 식으로 좀 그 지역 주민 같은 경우에도 해소를 할 수 있다라는 거죠. 요게 지금 이제 4차 산업혁명 모빌리티에서 이뤄지고 있는 가장 주요한 변화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즉, 정리해 보면 그런 이제 휴대폰을 기반으로 그 스마트폰을 기반으로 한 인터페이스가 이제 변화가 되고 기억이 달라지고, 또 수요나 이런 것들을 데이터를 통해서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확인하고, 그렇게 되면은 이전에 이제 뭐 노선과 스케줄이 아닌 다른 방식으로 충분히 접근하고 더 편하게 갈 수 있다. 마치 예전으로 치면 식당을 우리 뭐 친구들끼리 뭐 먹으러 갈까 하면 이제 뭐 갈 수 있는 곳이 한정돼 있겠죠. 근데 요즘은 특히 서울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배달의 민족이나 쿠팡이츠, 그리고 우버이츠를 통해서 굉장히 많은 옵션들이 생겼어요. 이전보다 훨씬 더 많은 옵션들. 전 세계 음식들을 되게 양질의 음식들을 주문해서 받아 먹었어요. 뭔가 좀 그런 큰 변화에 직면해 있다라는 거죠. 요거는 실제 제가 이제 화면을, 실제 사진, 우리나라 첫 택시예요. 다시 얘기가 택시로 돌아왔습니다. 1912년에 우리나라에 택시가 처음 들어왔고요. 요거 포드 T 승용차 2대로 시작을 했다고 합니다. 1912년. 근데 1936년, 24년이 지났을 때 이런 기사가 있어요. 당시 이제 조선일보 기사고, 승차 거부, 이때도 승차 거부 있었던 거 아주 심했던 것 같습니다. 이때는 거꾸로 한 번 타는데 1원이에요. 쌀값 기준으로 환산하면은 15,000원이라고 합니다. 한 번 타는데. 근데 이때 승차 거부는 멀리 가는 건 안 태우는 거예요. 그 동일한 뭐 짧게 가나 멀리 가나 똑같이 1원을 받기 때문에, 그래서 기사들 입장에서는 먼 거보다는 가까운 거를 선호하겠죠. 그러다 보니 먼 거리는 이제 승차 거부를 했고, 이게 되게 고질이었던 것 같아요.
그때 당시 기사 내용을 보면 발견하는 족적 용서 없다. 그 엄포를 넣는 거 보면 엄청 심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서 2014년 이르기까지 사실 택시는 큰 변화가 없었어요. 카카오 택시가 나오기 전까지. 숫자 거부가 굉장히 좀 강화됐었고, 악화됐었고, 난폭 운전도 심해졌었고, 이게 단위 시간 동안 거리를 최대한 수익을 높여야 되기 때문에. 근데 점점 이 산업이 그렇게 뭐 젊은 사람들이 들어오기에 적절한 조건이 하다 보니까 기사님들의 나이는 이제 고령화되는 거고, 고령화되면 기사님들도 이제 체력적인 조건이나 기타 조건으로 인해서 운행을 짧게 하시죠.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거의 부산물로 이제 기사님 같은 경우에 너무 매너리즘에 빠지셔서 본인이 듣고 싶은 라디오 들으시고 크게 들으시고 담배 냄새 뭐 이런 거 별로 좀 신경 안 쓰시고, 또 이제 나이 드신 분 중에서는 또 이제 태극기 부대 이런 분들도 많으시죠. 뭐 그런 얘기 자꾸 거셔갖고 생각을 좀 이렇게 본인의 생각을 막 가감 없이 막 전달해갖고 불편하게 하시고 이런 일들이 일어났었죠. 이게 2014년의 기준은 카카오 택시가 나온 해입니다. 근데 그 뒤로 카카오 택시는 나오고 나서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기사님들도 평가를 받기 때문에 되게 서비스 마인드가 생기기 시작해요. 그때 당시에 그 제가 제일 잊혀지지 않는 내용 중에 하나는 그 고객 피드백 중에 이런 내용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카카오 택시는 기사님들한테 교육을 따로 시키니? 라는 질문을 많이 받았었어요. 왜냐하면 본인들 타시기에도 그 탑승 경험이 굉장히 달랐기 때문입니다. 예. 왜 친절하지 이분들이 이렇게? 예. 근데 그 이유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승객한테 저의 프로필이 드러나고 또 나의 평점이 좋을수록 콜들이 더 빨리 많이 받을 수 있고 양질의 콜을 받을 수 있고,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기사님들이 친절해 주시려고 하고, 그리고 또 이전과는 다르게 그리고 좀 이렇게 청결이나 이런 거 신경 쓰시고 내릴 때 막 인사하시고 뭐 그러셨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수익이 20% 정도 증가했어요. 카카오 택시를 하니까. 그러니까 더 잘하려고 이제 노력을 하시는 거죠. 큰 변화가 있었다라는 거. 근데 이제 이게 또 이제 시간이 쭉 지나가면서 기사님들도 좀 매너리즘에 빠지셔갖고 혹은 어뷰징을 하면서 좋은 콜만 계속 받는 그런 모습 때문에 또 이제 뭐랄까 승객들로 하여금 또 원망을 사고 있는 상황이기도 했고, 이런 일이 분명히 존재했었고, 그때 이제 나왔던 게 타다였죠. 제가 이제 소카에 가서 기여했던 서비스. 요거는 타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승차 거부가 없고 말 시키지 않고 기사님들도 되게 젠틀하시고, 그리고 여러 명 타서 아무데나 이렇게 슬슬 이렇게 내리는 거 여러 군데 내려줘도 전혀 눈치 안 봐도 되고, 굉장히 큰 변화가 또 2019년에 발생을 했습니다. 이렇듯 좀 플랫폼은 계속 진화를 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버스 노선에서 지금 아까 이제 비아나 셔틀이나 이런 케이스를 말씀드렸던 것처럼 올드 플랫폼이 과는 다른 뉴 플랫폼에서 이제 노선 없이 수요에 따라서 움직이는, 그리고 택시 같은 경우에는 교회 영업하고 길에서 손님 태우고 뭐 이러한 것들이 카카오 택시로 인해서 훨씬 더 이제 개선된 환경에서 이제 사업을 하게 되고, 지금 밑에 뉴 플랫폼이라고 해서 카카오 카풀, 소카, 타다를 나눠서 예로 들었습니다만, 이 중에 지금 카카오 카풀은 결국엔 출발을 못했죠. 이 올드 플랫폼의 저항에 의해서. 타다도 올드 플랫폼의 저항에 의해서 결국에는 운행하다가 정지가 됐습니다. 이만큼 소카, 카쉐어링만 지금 남아있고 잘 영업을 하고 있어요. 이만큼 올드 플랫폼의 저항이 굉장히 심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이제 올드 플랫폼의 저항이라는 거는 이미 이전에도 존재했겠죠. 예를 들었던 것처럼 마을버스,
예, 23년이 걸렸습니다. 정식 면허가 되는데. 뭐가 문제가 된다고. 올드 플랫폼의 저항은 교통 쪽이라 특히 이게 세고 뚫기 어려운 그런 환경입니다만, 이것도 차츰 계속 무너질 거고 무너지고 있습니다. 바뀔 거예요. 급속하게 바뀔 거예요. 교통이기 때문에 좀 이런 일이 타다가 결국 운행하다 정지되고 카풀이 출발을 못하고 이런 경우가 있는 거지만, 다른 산업은 그렇지 않아요. 결국엔 교통도 변화를 거스를 수 없다라는 거고요. 요게 이제 올드 플랫폼이 본인들의 지위를 계속 유지하는 방법입니다. 면허와 규제를 가지고. 근데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그렇게 지속적이지 않아요. 예. 결국엔 세월 앞에 장사 없다고 변화에 굴복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산업혁명을 보시면 여기 지금 슬라이드인데 이렇게 잘라져 갖고 일부만 보여줘서 좀 이상하게 보였을 텐데, 여기 지금 1차, 2차, 3차, 4차 산업혁명이 진행될수록 산업혁명의 주기는 더 빨리 다가옵니다. 그리고 범위와 영향력은 증가하고요. 그 얘기는 뭐냐 하면 기술의 유효 기간이 짧아진다라는 거예요. 옛날에는 운전기술 하나 있으면 본인 한 세대는 충분히 먹고 살았어요. 택시 면허 가지고 결혼하고 애들 가르치고 대학 가르치고 결혼시키고 다 살았어요. 농사는 몇 대가 먹고 살죠. 예, 그리고 또 이제 어떤 이 산업혁명 초기에 어떤 뭐라고 표현하는지, 예, 표현을 제가 까먹었는데, 어쨌든 그 기술 하나 있으면 누구한테 누구 밑에서 도구 배워서 좋은 기술 있으면 계속 먹고 삽니다. 잘하면 장인이란 취급도 갖고요. 구두 잘 만들면 이제 내내 그 밑에 사람들 들어와서 이제 가르치고 그 사람은 또 구두로 먹고 살고 이런 일들이 있었는데, 이제는 기술의 유효 기간이 되게 짧아져요. 지금 제가 수업하고 있는 이 스마트 테이블, 요것도 나름 되게 한 시대에는 되게 먹어줬던 그런 기계일 텐데, 지금은 구닥다리예요. 한 10년도 안 됐을 거예요. 예, 기술이 계속 짧아집니다.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세상에 이런 흉물도 없습니다. 이런 거 있으면 안 되거든요, 지금. 예. 예, 기술 유효가 굉장히 짧아져요. 지금 차로 봐도 뭐 하이브리드 차량이 나온 지가 얼마 안 됐잖아요. 근데 지금 테슬라를 위시해서 전기차로 급속히 변하고 있단 말이에요. 옛날 같은 경우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 차 사면은, 예, 요즘 차 사이가 없는 것 같은데, 뭘 사야 될지, 전기차로 사야 될지. 기술의 발전 속도가 저런 커브예요. 급격한 J 커브입니다. 예. 옛날에 인쇄 기술, 여기 적절한 예가 있네요. 예, 이게 지금 몇백 년을 먹고서 200년을 먹고 산 거예요. 인쇄 기술 하나 있으면. 전자현미경, 증기기관, 기차 타고. 근데 이게 점점 얘네들 DVD 나온 지 뭐 얼마 됐다고. DVD 누가 봅니까 요즘? 넷플릭스로 보지? 유튜브로 보고. 유튜브 요즘 겁나게 많이 오지만 사실 유튜브보다 지금 또 틱톡을 보죠? 뭐가 된다 싶으면 그 다음에 바로 이제 이 라이프 사이클이 엄청 짧아지는 겁니다. 예. 자동차만 느려뜨려 놔도 사실 할 말이 되게 많은데, 내연기관에서 하이브리드 짧게 있다가 전기차 가고 자율주행차 갈 거고 뭐 이런 것들이 그려지겠죠. 기술의 발전 속도입니다. 여러분들이 삶이 피곤해지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뭔가 이 기술의 인프라가 계속 발전하고 있어. 따라가기가 어려워. 저도 이제 자율주행 스타트업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곤해. 이런 거 새로운 것들을 계속 수용하지 않으면 살 수가 없어요. 말하자면 이 속도에서 버스가 계속 유지할까? 버스도 이 기술 발전의 속도를 벗어날 수가 없다라는 거죠. 이 디바이스와 데이터의 어떤 그 영향력 아래에서 지금 같은 방식으로 운영하기 어렵다라는 거죠. 이 변화는 이미 시작돼.
이게 되게 재밌는 그 숫자예요. 1980년에 미국의 당시에 이제 최대 통신사 AT&T에서 맥킨지라는 컨설팅 회사에다가 야 이제 20년 후 2000년에는 이런 휴대폰이 얼마나 보급될 것 같아? 요거를 좀 니네가 좀 조사를 해줘. 그랬더니 1980년도에 맥킨지에서 세계 최고의 이제 컨설팅 그룹이죠. 예상합니다. 2000년도가 20년 뒤에 2000년도가 되면 그때는 휴대폰이 90만 대가 될 거야. 라는 이제 예측을 합니다. 근데 여기 보면 실제로는 얼마입니까? 100만, 1000만, 1억대 2000년대 1억대가 넘은 거예요. 예상보다 맥킨지 예상보다 121배가 더 많이 보급이 된 거죠. 지금의 90만 대는 사흘이면 새로운 그 판매할 수 있는 양이 에 불과한 숫자입니다. 이거가 당시에 그 잘난 그 세계 최고의 컨설팅 회사에서 이렇게 예상을 했는데 뭐 말도 안 되게 틀렸죠. 결과적으로 뭐 이렇게 수요를 전혀 예측하지 못했던 거죠. 이 원인이 뭔가요? 이 속도예요. 예, 휴대폰이 딱 나오면서 뭐가 나왔나요? 막 그 내비게이션 붙고 다음 카카오 지도 나오고 뭐 페이스북 나오고 뭐 이게 할 게 너무 많은 거야. 여기서 뭐 좀만 지나니까 뭐 오더를 여기서 뭐 음식 시켜 먹어, 택시 잡어, 가속도가 붙는 거죠. 예상했던 거 그때 뭐 저런 것까지 예상할 수 있었나? 사람들이 훨씬 더 그리고 또 휴대폰 요금은 점점 더 싸져, 통신 요금도 싸져. 그러다 보니까 기술 발전의 속도가 전혀 이제 동떨어진 결과가 나온 거죠. 미래는 되게 빨리 와요. 여러분들. 우리가 아무리 예상을 하는 것보다 예상을 한다 쳐도 제가 봤을 땐 빨리 옵니다. 자율주행차가 언제 돌아다닐까요? 라는 질문을 저는 많이 받습니다. 언제 다닐까요? 선생님 언제 다닐 것 같습니까? 자율주행차가. 그래서 뭐 빨라봐야 5년. 빨라봐야 5년? 타보셨나요? 안 타보셨나요? 이거를 한번 타봐야 돼요. 어디서 탈 수 있나? 테슬라를 타시면 자율주행차입니다. 완전한 자율주행차는 아니지만 제 그 드라이버가 그 운전자가 느끼기에는 자율주행차에 가까워요. 거의 운전자 개입 없이 손만 얹어놓고 특히 이제 맵 데이터가 이제 그 정교하게 그 인프라를 갖춘 미국 같은 경우에는 시동 걸어서 출발해갖고 도착지 가는데 운전자 개입 없이 가는 경우도 이런 경우들이 빈번히가 아니고 그렇게 갈 수 있어요. 미국에서는. 네. 우리나라에서는 아주 복잡한 도심 아니면요 웬만한 사람보다 운전을 더 잘합니다. 경부고속도로 타서 부산까지 운전자 개입 없이 너무 안전하게 가요. 미래를 경험하실 수 있어요. 테슬라를 타시면. 저는 3년 안에 뭐 이렇게 광범위하게 돌아다니지 않겠지만 굉장히 많은 뭐 합당한 조건 내에서는 자율주행차에 돌아다닐 수밖에 없는 기술적인 여건은 성숙되어져 있다. 차를 바꿔야 돼. 저도 테슬라를 바꾸려고요. 네. 이것도 재밌는 아주 상징적인 사진이에요. 이게 그 부활절 아침입니다. 1900년도. 그리고 이게 아마 여기 써있죠? 뉴욕 시티의 모습을 찍은 거예요. 1900년. 1900년이면
보시죠? 지금 마차들이 쫙 줄 서져 있는 게 보이시죠? 뭐 여담으로 말씀드리면 마차 행렬 가운데 자동차가 있네요. 저기 자동차. 네, 자동차가 한 대 있어요. 여담으로 말씀드리면 저 당시에 이 마차들의 말들의 그 배설물 때문에 공해가 장난 그 전염병 공해 하이힐 신었다는 게 저런 거잖아요. 저런 데서 자꾸 배설물 때문에. 그리고 말들이 가다가 죽고, 예. 그럼 죽으면 얘가 썩을 때까지 내비둘 수밖에 없대요. 책을 보니까. 이게 이렇게 분해가 어려워서 썩을 때까지 기다린대, 얘를. 길가에 있고. 난리였던 거죠. 이때 보면 1900년이에요, 이때가. 부활절 아침인가? 뭐, 맞네, 부활절 아침. 근데, 13년 뒤에요. 마차가 한 대 거꾸로예요. 다 포드 내연기관차로 바뀌었습니다. 불과 13년입니다. 아까 그 제이커브 보셨죠? 제이커브 보셨죠? 기술의 속도. 제가 감히 3년 아니라고 말씀드렸던 거는 마차에서 내연기관 바뀌는데 13년 걸렸어요. 저렇게 바뀌는. 근데 지금 내연기관에서 자율주행 가는 것, 그 휴먼 드라이빙에서 자율주행 가는 것. 굉장히 가까이 와 있다. 네. 모든 산업이 이렇게 바뀌고 있어요. 여러분들, 뭐 코로나 때문에 더하지만 우리가 먹을 수 있는 음식의 숫자를 한번 세보세요. 예전에는 그냥 뭐 걸어서 가거나 차 타고 갔는데 먹을 수 있는 곳을 갔단 말이에요. 특히 서울 기준으로 봐요. 근데 배달민족 키거나 쿠팡 이치를 키면 별의별 음식들을 제가 다 오더해서 받아 먹을 수가 있어요. 그게 좋다 나쁘다라는 걸 제가 말씀드리려는 게 아니에요. 그 변화 자체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중요한 건 식당들은 어떻게 변하고 있나요? 식당들은 경기가 안 좋대. 제가 69년생 52살인데 경기 안 좋단 말은 내가 태어나서 계속 듣는 것 같아요. 왜? 사람들은 점점 식당에서 안 먹는데 경기가 안 좋대 얘기해요. 손님들은 다 주문해서 먹고 있는데 식당은 잘 안 가는데 요즘에 코로나 때문에 더 안 가는데 서울 보면 식당 같은데 뭐 어디서 음식은 죽으라고 하고 연기 막 나오는데 자리는 없고 이런 데 많이 보입니다. 그런데 뭐냐 하면 그냥 그 배달 전문 음식점, 배달 전문 음식점. 예. 그러니까 임대료가 비싼 그 사람 많은 곳에 1층에 있는 음식점과 배달 음식점은 기본적으로 원가 차이가 커요. 들어가는 임대료 차이가 크기 때문에 음식을 더 싸게 제공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손님들이 그쪽에 점점 더 늘고 있고 이 식당은 굉장히 어려운 거죠. 기존에 해왔던 방식으로는. 또 식당에서 서빙 보거나 홀에서 일하시는 분들도 필요가 없어지네요. 점점 일자리가 점점 줄고 있어요. 이건 스킵을 하겠습니다. 이런 것들을 일컬어 저는 이제 빅 블러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건 이제 제가 만들어낸 얘기가 아니고 4차 산업혁명에 있어서의 가장 대표적인 개념 중에 하나가 빅 블러예요. 한 5분 정도 쉬었다가 뭘 해도 되나요? 네. 네. 여기 좀 이렇게 1시간